네, 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길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조금 이따 자기소개를 하시겠지만은 중국 전문가죠. 그 밖에도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그 본인이 소개를 해 주실 거고, 이렇게 백영서 교수를 대담자로 오시니까 내가 그 남북 관계 가지고 이정철 교수하고 대답했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야, 이게 좀 거꾸로 된 것 같다. 남북 관계 그러면 이정철 씨가 전문가인데 내가 그분을 찾아가거나 그분을 초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내 책에, 이 책에 6장 7장이죠. 예. 동아시아에 관한 챕터가 있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찾아오셨지만, 사실은 동아시아 담론이라 그러면은 최근에 동아시아 담론의 계보와 미래라는 저서도 내셨고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내가 초대를 해서 대담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오늘 저 대담자로 오셨으니까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고 이후로 이거를 이 대담을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 시청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는데, 제가 코로나는 아니고요, 감기를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원래 이거보단 좋은데 목소리가 좀 안 좋게 된 거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보고 동아시아 전문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농담처럼 말씀드리면, 선생님 초청해 주신 거에 대해서 참여하게 된 거는 약간의 사심도 없지 않다. 방금 말씀하신 제 책을 좀 더 백낙청 TV를 보시는 분들한테 선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사심도 있었습니다만, 더 큰 이유는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백선생님은 동아시아 담론을 지금 뭐 별로 관여 안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동아시아 담론에 숙성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 이스트를 많이 제공하셨고, 뿐만 아니라 긴 기간 동안 선생님이 좀 발표하시거나 그런 동아시아 관련 글들의 발표 현장, 그것이 국내일 수도 있고 오키나와나 뭐 타이베이나 뭐 중국이나 그 현장에 제가 모시고 다녀본 바도 있고, 그래서 더 이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계기고, 저는 이 기회에 저 자신의 그동안 한 일들도 한번 비춰보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고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제 제가 맡은 일이 있으니까 바로 질문도 겸하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지금 동아시아 담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에서 보통 이제 동아시아 담론이 언제 시작됐냐 그러면 90년대 초라고 얘기하고, 장자가 비평 1993년 봄호가 시발점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뭐 다 아다시피 그 무렵은 이제 중국과 국교도 하고 구후 소비에트는 물러나면서 러시아하고 다시 국교도 맺는 탈냉전의 분위기가 싹트고, 국내적으로는 1987년 이후에 민주화가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어떤 변혁 담론 같은 것을 필요하던 차에 동아시아 담론이 거기에 좀 부응한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동아시아 담론 얘기할 때 그 시대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종종 해요. 우리의 지리적 상상력이 확 바뀌었다 그때. 그전까지만 해도 분단된 한반도의 남쪽 반쪽짜리 나라, 반국적인 섬과 같은 상상력에서 90년 초를 거치면서 지리적 상상력이 이제 동아시아로 확장됐다. 그것이 이제 담론에도 중요한 정서적 동력이 된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동아시아 담론이 담론 권력이 되었다고까지도 얘기를 하지요. 백낙종 공부길에서 동아시아 담론을 잡은 것을 일반 시청자들이, 야, 이게 무슨 현재성이 있냐라든가, 이건 뭐 왜 이게 재밌냐, 뭐 이런 생각을 혹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요 얘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선생님 말씀을 청하고자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아시아 담론에는 90년대 초에 나오긴 했지만
적어도 모두에서 소개해 주신 제 신간에 따르면은 그거는 90년대 초에 탄생한 건 아니다. 적어도 19세기 말 20세기 초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대표가 되겠습니다만 세계적인 관점, 이 지역적인 관점, 그리고 민족주의랄까요? 이 한반도적인 관점에 세 개의 공간 층위가 있는데 그거를 동시에 생각하고 어떤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모순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는 안중근부터 시작됐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게 90년대 초에 다시 분출됐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거를 뭐 동아시아 담론의 귀환이니라고도 하는데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조선시대의 좀 철학자들은 세계주의와 동인의식 같은 것은 늘 있었다. 그 이전에도. 그래서 세계 민족주의랄까요? 동인의식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런 걸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세계의 층위에 대한 생각도 그새 말 20세기부터 쭉 있어 온 것이고 시대마다 그 중요한 어떤 체제의 변혁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때마다 이 논의가 다시 불러나오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번 책에서 그 동아시아 담론의 계보를 안중근 의사까지 거슬러 시작한 게 참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안중근 의사라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그냥 테러리스트고 우리도 사실은 이등박문을 쏴주겠다는 걸 그 초점이 맞춰가지고 의사, 예. 의거를 하신 분, 의병장 뭐. 예, 의병장 이렇게 보면 생각하는데 사실 그분 평화사상가였잖아요. 그 옥중에서 이제 처형당하시는 바람에 중단할 수밖에 없지만은 동양평화론이라는 걸 쓰셨고 중요한 문헌이라고 봅니다.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은 나는 뭐 그거를 조선시대 선비들의 동인의식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동인의식하고 동아시아 담론은 좀 다르죠? 다르잖아요. 예. 그러나 동학 이후로는 이 동아시아 쪽에 있었고 93년에 창비의 특집이 뭐 하나의 중요한 계기를 만든 거는 틀림이 없고 그때 최원식 교수하고 우리 백영서 교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셨죠. 나는 그 특집에 안 끼었고 그러나 이제 그거를 특징지면서 그 이전에 반국적인 남쪽만의 국한된 시각이 확 넓어지면서 동아시아로 확장됐다 하는 거는 조금 나는 어폐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 문단에서 민족문학론이라든가 또 분단체제론이라는 것도 그 전에 시작이 됐는데 93년보다는 더 일찍 시작됐는데 그게 바로 반국적인 시각을 탈피하자는 노력이었거든요. 한반도의 남북이 다른데 이걸 똑같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남한 사람으로서 남한의 문학을 주로 얘기하지만은 그것이 남한의 국민문학이 아니고 우리 민족 전체의 민족문학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시점에서 해왔고 분단체제라는 게 바로 반국적인 시각을 탈피하는 노력이 하나였고 거기에는 사실 동아시아에 관한 관심이 함축돼 있었죠. 처음부터. 그런데 이제 그걸 나 자신은 전공도 다르고 동아시아 연구자도 못 되고 하니까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93년 그 창비 특집을 계기로 그게 됐고 그 전에 이제 사상계 개벽 잡지를 거쳐서 사상계 청맥 예. 을 통해서 이 동아시아 담론이 쭉 이어져 온 그 계보를 이 책에 추적한 거를 나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내가 이렇게 많다고 해서 책이 더 팔리지는 않아요. 저는 기대하는데요. 아니 홍보는 돼요. 예. 홍보는 많이 알려지긴 하는데 그동안에 모르겠어요. 백영서 교수 책은 좀 성격이 다를지 몰라도 내 책을 가지고 한 경험을 보면은 뭐 그렇게 판매량이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혹시 갑자기 판매가 뛰지 않더라도 실망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덧붙여 설명드리면 제 책 얘기 이게 관련됩니다만은 제 책에서 창비를 그러니까 복간 전후로 나누면서 선생님이 바로 말씀하신 그 대목을 저도
언급하고 있죠. 93년에 특집으로 나오게 된 거는 그 이전에 선취했던 탈냉전의 선취의 노력들, 분단 문제에 대한 비판, 분단 시대에 대한 담론, 민족론론, 제3세계론 이런 것들이 다 녹아서 93년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창피 50년사의 필자가 얘기한 건데 그거는 현지진의 집단 작업이다라는 얘기할 정도로 사실 그거 특집 기획하기 위해서 저희가 손은사 가서 워크숍을 하고 겨울 워크숍하면서 그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제 얘기도 나온다는 얘기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분단 체제론에서 출발해 가지고 동아시아를 조금씩 넓혀 나간 나도 공헌한 바가 있고 또 동아시아 담론을 주도하는 쪽에서는 특히 백영서 선생의 그런 노력이 컸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분단체제론이나 뭐 다른 우리 창비 여러 가지 담론하고 동아시아론을 같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나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차히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점에서 한 번 더 사실 확인이랄까, 사실 정리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점에서 2011년에 나온 동아시아의 국가주의 극복이라는 특집이 중요했다고 봅니다. 제가 말하는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이라고 하는 갈래는 정세론과 문명론을 겸하고 있는 특징이 있고 그게 이제 안중근 이래 쭉 그 계보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창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2011년이라고 하면은 이명박이 들어선 이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 동아시아 담론이 이제 한반도 현실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분단 체제론과의 결합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뭐 유준필 교수 비판도에 대한 대응도 됩니다만 그게 2011년 특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제 이어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좀 이제 뒤늦게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뭐 2000년대에도 이미 발표하신 글이 있죠. 예를 들면 2003년에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 체제는 가능한가라는 글도 쓰셨고 그리고 바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보면 이제 이 텍스트에 해당되는 글도 있고 그 외에도 몇 개 더 있더라고요. 제가 쭉 찾아보면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발표하신 글도 있고 뭐 몇 개 있는데 소개도 하면서 말씀도 여쭙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아시아 담론이라는 게 한반도 문제와 연결되어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곧바로 동북아 평화 체제로 연관되는 거다.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제가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남북연합이나 동아시아 평화체제가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릴 법한 현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당시 그랬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을 진단하면서도 한반도에서 국가 개조 작업이 일어나야 동아시아에서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일에도 촉매가 된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의 상황에서 지금 뭐 백낙점 TV에서 뭐 동아시아론 얘기하냐면 이게 뭐 지금 그 절박한 문제들이 많은데 왜 이 얘기를 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바로 이 점이다. 2011년에 말씀하신 그거를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된다라는 점이다.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근데 이명박 정부가 처음에는 조금 뭐 한반도에서도 뭐 해볼 것 같이 그러다가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로 확 달라져서 그때 내가 그 글을 쓸 때는 사실 뭐 동아시아가 어떻고 뭐 분단체제 극복이니 이런 게 좀 꿈같이 들리던 시기였고요. 2012년 선거에서는 좀 반전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2013년 체제 만들기라는 책도 쓰지 않았어요? 그게 실패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더 엉망이 됐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안 참고 촛불 대항쟁을 일으켜가지고 박근혜를 축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또다시 그런 것이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리게 싶죠. 들리는 시점에 왔어요.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뽑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국민이고 지혜로운 국민이고 또 우리 역사에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시 내가 2011년에 했던 얘기라든가 그 전에 했던 얘기가 실감나는 시기가 곧 올 거라고 봅니다.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죠. 예. 네. 그런데 이번에 이 대담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내가 쓴 게 그래도 꽤 더 있더라 예. 하셨는데 아주 듣던 좀 반가운 얘기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책을 읽으면서 2010년에 쓴 동아시아 공동체에 예. 관한 그게 제 6작인데 또 11년에 쓴 지금 말씀하신 국가개조 예. 이야기 그런 게 언급은 돼 있지만은 뭐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에 쓴 글들 내가 사실 2003년에도 꽤 긴 글을 써가지고 한반도식 통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책에 예. 들어갔잖아요. 예. 그리고 그 책에 보면은 1장과 3장이 6.15 시대 얘기하면서 그것이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갖는 의미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했어요. 그건 뭐 본격적인 논문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뭐 그 전에 왜 우리가 96년에 창비 30주년 예. 기념 국제 심포지움을 할 때 전 지구적 문명을 향하여라고. 예. 그때도 동아시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것을 다시 인식하고 오늘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네요. 예, 저 개정판을 내도록 하고 개정판에 반영하겠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사적 얘기입니다만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서 동아시아 담론의 현재성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선생님은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와 동아시아 평화 체제를 연결시킬 때도 주체는 시민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셨고 촛불혁명 같은 경우 얘기하시면서도 저를 포함한 사람들한테 그걸 변칙적 사건이라고 얘기하신 대목이 굉장히 희망을 갖게 하더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고 변칙적 사건이고 촛불혁명의 부산물, 그 와중에 생긴 부산물이라는 게 뭔가 여유로운 관점을 갖게 해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지금도 그럼 동북아 공동체라고 흔히 얘기하면 이유를 염두에 두고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한 제도적인 어떤 기구를 만드는 거를 생각하기 쉬운데 동아시아는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서 민간이랄까 시민 참여를 통해서 그들이 주도하는 뭐를 하고 거기에 국가도 견인하는 뭐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보면 이제 시민들의 어떤 정치적 효능감 같은 거가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예. 우선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동아시아라는 현실이 있고 우리가 동아시아 일부로 살고 있는 한 동아시아에 관해서 우리가 그걸 담론으로 해석하고 또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언제나 해야 할 일이지 뭐 세월이 좋으면 하고 나빠져서 장래가 잘 안 보이면 안 하고 그럴 성질 아니에요. 유행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담론의 필요성이라는 거는 항시적으로 있는 건데 비교적 세월이 좋을 때 했던 얘기가 지금도 유효할까? 그거는 이제 항목별로 점검을 해봐야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유럽 공동체가 그건 기본적으로 국가의 하나 말입니까? 그런 것이 동아시아에서는 불가능하다. 이건 상식 중에 상식인데 학자라는 분들이 왜 우리는 그걸 못하냐 하는 걸 가지고 분석하는 걸로 연금을 받아야 돼요. 연금이 받고 결국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얘기 좀 그만하고 동아시아는 상황이 바뀌어도 그런 식의 국가에는 불가능하다. 인구 비례의 의회를 만들든 아니면 국가 단위의 뭘 기구를 만들든 중국이 너무 크잖아요. 비대칭이 심하죠. 인구 비례라는 건 동아시아에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중국하고 일본의 비중이 너무 크니까 사실은 이게 국가 간에 이제 이런저런 협정이나 협력은 가능하지만은 국가연합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인가. 오히려 국가연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 시민들이 주도하는 각 분야별, 사안별의 그런 그 연대 작업을 추진하면서 점차적으로 느슨한 공동체, 뭐 네트워크죠. 그런 거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불가피하면서도 또 어떤 의미에서 그게 또 바람직한 면도 있다. 국가연합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때 했는데 그건 뭐 지금도 나는 옳은 말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 당시에는 내가 강조한 거는
주민들의 역할이라는 걸 우리가 낭만화하면 안 돼요. 국가 간에 어떤 기본적인 협력 체제가 있고 경제 협정이라든가 비자 협정이라든가 뭐 이런 그 주민들의 소통을 위한 소통에 편리한 여러 가지 그 제도를 그 국가가 만들어줘야지 누가 만들어주겠어요? 물론 주민이나 시민들의 압력을 받아서 국가가 만들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마치 국가를 배제하고 시민들만 입을 할 수 있는 듯이 그런 그 낭만적인 환상을 갖지 말자는 얘기를 그때도 했고 지금도 그 얘기는 그 필요하다고 말씀하니까 생각나는데 그래서 바로 그런 미묘한 점을 그 당시에 스님이 외국에서 발표하실 때 제3 당사자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서 남북한이라는 두 개의 정부가 제1, 2 당사자라 그러면 북한은 이제 그런 시민은 약하니까 남쪽의 시민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3 당사자성이라는 용어를 쓰셔가지고 국가와의 관계, 상호작용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낭만하지 않고 한계도 있지만 다른 외국 친구들이 시민운동이 나라마다 좀 비대칭인데 그게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동시에 그런 시민들의 이념이 변혁적 중도주의로 가야 된다. 너무 한쪽 양쪽의 극단적인 이념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누가 그랬을까? 좀 알아. 대표적인 게 이제 스님도 아시는 그러니까 인터아시아 스타디스 그룹들 네. 비판적 잡지 회의에 참여했던 그룹들이죠. 청강행도 있고 일본에서는 이케가미, 중국에서는 뭐 까오스밍 등등 순꺼 뭐 이런 친구들이 재밌어 했죠. 그래서 결국 그런 맥락에서 그걸 알고 싶어서 대만에서 2013년 체제론이라는 책도 나왔고 또 인터아시아 컬처럴 스타디즈라는 영문 저널에 백낙정 특집하는데 저도 관여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정한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3 당사자라는 표현은 한반도에 국한된 개념이죠. 물론 이 분단 체제에는 남한, 북한 말고도 국가 단위로도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이죠. 미국은 영내 국가도 아닌데 뭐 여기서 그야말로 참 감나라 배너라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미국 아니라도 우리가 육자 회담을 했던 나라들이 다 중요한데 그러나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정권이 병존하고 있고 그러나 남북 관계를 얘기할 때 그걸 당국에만 맡겨놓아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시민들이 나서야 되는데 북한 주민들이 전부 정부 시키는 대로만 하고 뭐 군중대회에 나가서 박수만 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도. 그러나 또 하나의 당사자로 나설 정도는 안 됐다. 또 북한 당국의 이데올로기 자체가 그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당과 인민이 한치의 빈틈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당국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우리가 아니 북한 인민도 뭐 별개의 당사자로 인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도 맞지가 않고 반면에 남한 시민사회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참 민주운동, 시민혁명도 해갖고 그래가지고 제3 당사자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한반도 내에서도 사장이 바뀌면은 북의 시민들이 제4당사자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육자회담과 관련해서 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한 시민사회가 제7당사자로 깨야지 옳은데 그러나 과연 우리가 지금 그럴 힘이 있느냐.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에서는 우리가 제3당사자로 어느 정도 나설 수가 있고 앞으로 더 해야 되겠지만은 육자회담에서 제7당사자로 역할하기에는 아직도 우리 스스로 미흡하다 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제 몇 번 당사자 하는 번호도 가변적인 것이고 상황에 따라 그래서 제3당사자라는 말은 이제 그런 그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에 국한돼서 내가 사용한 그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동아시아의 다른 친구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사회에서 국가와 사회 관계의 심의 관계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시민사회가 각각 비대칭이거든요. 중국은 뭐 더 심할 수도 있고 일본 시민사회도 그렇게 뭐 국가의 변혁을 위해서 하는데 크게 역할하기도 어려운
그런 맥락인데 한국에서는 제3당사자라는 식으로 강하게 표현하시니까 자기들의 어려움을, 곤경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동시에 한국 시민사회에 대한 일정한 호기심, 부러움 같은 것도 그때 담겼고 그래서 바로 그걸 번역하고 뭐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대만 분들이 그런데 관심이 많았죠. 예. 왜냐면 대만하고 중국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대만의 시민사회가 더 좀 역할을 해야지. 중국과 대만은 워낙 비대칭적인 관계 아닙니까? 이제 그런 관심을 가진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무슨 뭐 한반도 특수주의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제3당사자로 자부할 수 있기까지는요.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어요. 동학 같은 거 있죠. 동학혁명. 최재우 선생의 동학에서부터 출발해서 1894년에 동학혁명이 있었고요. 엄청난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그게 이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3.1운동으로 터졌단 말이에요. 5.4운동도 뭐 굉장한 사건이지만은 식민지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사건은 아니에요. 예. 예. 그렇고. 그리고 이제 분단 시대에 들어와서는 4.19도 있고 5.18도 있고 6월 항쟁도 있고 이제 이런 걸 거쳐서 그야말로 제3당사자로서의 실력과 위상을 확보하게 된 거니까 그들도 좀 표현만 멋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공부해서 자기 역사하고 이렇게 대조하는 그런 데까지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조금 뭐 아까 얘기한 거하고도 이전에 얘기한 거하고도 연관은 됩니다만 동아시아 담론의 보편적인 차원이랄까요? 동아시아 담론이 얼마나 확장성이 있나 다른 나라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를 선생님은 뭐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한반도 남쪽을 포함한 중심으로 한 국내 개혁과 국제 연대가 연동하는 거지 별개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데 저는 전적으로 그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저보고 한때 그런 말씀하시죠. 제가 2010년대에 열심히 외국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외국을 많이 다니냐? 나는 앉아서 세상을 다 본다. 책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인데 아니 앉아서 본다는 얘기를 나는 한 적이 없고. 아, 그런가요? 난 그렇게 속으로 서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걸 말로 표현할 사람은 아니고 예, 뭐라 그럴까 현실적인 불만인데 예. 내가 편집인이고 그때 이제 주간이었죠. 백은 선생님이 주간이었잖아. 그럼 주간이 현장을 지키면서 많은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 예,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제로 2010년대 저희 동아시아 담론 권력이라고 할 정도였고 그렇게 된 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렇죠. 그 제도화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싶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문제가 그때 비판하는 용어로 에어포트 프로페서다. 뭐 공항에서 공항 국제회의만 다니지. 너 니네 나라 개혁에 뭔가 관여하고 있는 게 있냐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국내 개혁과 국제 연대를 연동해야 된다는 정확한 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한번 짚어볼 것은 이미 앞에서도 많이 비쳐 나오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일본이나 이런 데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분단 체제의 극복이 곧 바로 세계 체제의 변혁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국가주의 세력으로부터 한반도 긴장이라는 달콤한 품목이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좋은 핑계거리를 제거한다. 정말 그렇죠. 그걸 제거하는 역할은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러면서 동시에 동아시아 연합은 아니더라도 티베트나 신장, 오키나와에 좀 더 자치권이 충실하게 되는 데는 분명히 효과를 줄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도 그런 말씀은 뭐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2011년에 이게 꿈 같은 얘기처럼 될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더 꿈 같은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는 그 당시 이명박 정부였는데 지금은 훨씬 더 어이없는 정권을 들어섰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걸 변칙적인 사건이라고 말한 거는
더 쉽게 말하면은 긴 역사에서 볼 때 이게 하나의 해프닝이다. 예, 그런 거죠. 지금은 그런데 국제 상황 자체가 더 고약하게 된 것 같아요. 한국의 경우는 이게 뭐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지만은 제일 큰 차이가 역시 미국 같아요. 미국이 그동안에 점점 쇠퇴하면서 자신감을 잃으니까 가령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때 이제 북하고 화해를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의 자기도 평양에 갈 뻔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클린턴이 무슨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남북 간의 통일이나 또는 화해 협력 과정을 미국이 밀어주면은 미국의 영향력이 휴전선에서 안독강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죠. 북이 핵을 가져서 그런 것만이 아니고 미국 자신의 국력이 예.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적인 질서를 관리하던 역할을 아예 포기하고 그냥 미국의 이득만 챙기자. 그냥 남북한도 화해하게 하고 북하고도 관계 개선을 하면은 미국이 비용도 덜 들고 다른 걸 더 챙길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계산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솔직한 미국 우선주의인데 지금 이제 바이든은 들어와가지고 옛날의 패권 국가의 역할을 다시 하겠다. 그게 이제 America is back. 예. 미국이 돌아왔다 하는 게 그 얘기인데 그러면서도 트럼프가 하던 식의 미국 우선주의, 미국의 직접적인 실리를 챙기는 그건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예. 무슨 일이 되니까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정책인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고 동북아시아 전체에도 유리한 상황이 아니고 이제 중국은 중국대로 미중 협력 관계에서 지금 이제 대결 상태로 바뀌니까 내부 통제 더 강화하고 그야말로 좀 이렇게 성장해오던 중국 시민사회라는 게 지금 훨씬 위축된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그래서 그런저런 일로 상황은 더 악화됐는데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잘 풀어가지고 동아시아 전체의 바람직한 변화에도 이바지해야 된다 하는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어떻게 했냐는 말씀 듣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요즘 상황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적어도 동아시아 차원에서 보면은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보면 일본이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조차도 박수치는 정부잖아요. 네. 전혀 따져보지 않고 10년대에 이미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잘 유지하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서도 한계가 있다. 미국에 대한 맹종을 서약하는 행위는 안 되고 미국에 대해서는 일정한 대미 예속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해도 전쟁 공조만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이 선도 넘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도 들더라고요. 선이 어디에 무슨 선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해프닝으로 끝나도록 우리 국민들이 더 참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나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변 상황은 훨씬 더 불리해져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담론 같은 것도 새롭게 우리가 더 참 연마하고 길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이 책과 관련해서 의문을 가졌던 게 제목은 동아시아 담론의 계보와 미래고 부제가 대안체제의 길 아니에요? 또 본문을 보면은 동아시아 대안체제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나는 동아시아 체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다. 한반도의 분단 체제라고 말할 때하고 전 세계 체제를 말할 때 자본주의 세계 체제를 말할 때 그때도 그 체제의 차원이랄까 체제의 체계성 또는 자기완결성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알면서 사용하면은 세계 체제, 한반도 체제, 분단 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편리하고 유용하다고 보지만은 그걸 동아시아에 갖다 넣어서 동아시아 체제 얘기하는 건 늘 반대였잖아요. 근데 이제 동아시아 대한 체제라고 말할 때 의미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 체제가 지금 있는데 그것에 대한 체제를 건설하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분단 체제와 세계 체제의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통해서 그러한 동아시아 담론을 통해서 세계 체제 변혁 또 분단 체제 변혁에 이바지하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독자들 간에도 나는 꽤 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자가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반 독자가 어떻게 볼지도 문제지만은 우선 이 용어는 제가 만들어낸 용어는 아니고 모두에 말씀드린 90년대 초부터의 동아시 담론이 유행할 때 거기에 몇 개의 계보가 있다. 그 중에 하나 창비 진영이 주로 하는 것을 이름을 붙이는데 어떤 학자는 비판적 동아시아론이다라고 했고 윤여지란 친구죠. 윤여일지란 친구가 박사 논문 쓰는 데서 동아시아 대안체제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저는 비판적 동아시아이라는 말을 주로 쓰다가 좀 너무 비판적이라는 말도 좀 공허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에 대한 비판이냐가 명료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대안체제론이라는 말을 이제 여기 이 책을 쓰면서 채용을 했고 부제까지 강조했는데 그거는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다르다. 세계 체제가 있고 한반도 분단 체제가 있는데 중간에 동아시아 지역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걸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없다. 제 기억으로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에 잠깐 그렇게 미국의 빙햄튼 쪽에서 그쪽에서 그런 걸 만들려고 하는 그룹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한반도의 변혁 담론을 추구하는 동아시아론이 있었다. 한반도 안이 변혁 담론이다. 그래서 대안을 뭘 만들려고 했던 거다. 말하자면 분단 체제를 넘어서는 어떤 대안, 그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만든다는 의미에서의 대안 체제론이었지. 동아시아 차원에서 대안 체제가 존재하거나 만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정리를 해줘서 잘 된 것 같아요. 또 그게 정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별 생각 없이 왜 체제란 말이 붙으면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동아시아 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대안 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제 일본과 나머지 아시아 특히 일본과 이제 북한의 대립이 이렇게 심해지고 하니까 그거를 무슨 동아시아의 대분단 체제. 대분단 또는 대분열 체제 분단 체제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담론이 지속성을 갖고 보편적인 어떤 그런 파급력을 지니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개념이 엄밀해야 된다고 봐요. 그 개념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멋있는 용어를 갖다 쓰다 보면은 그 지속성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니까. 제가 궁금했던 좀 이론적인 문제이기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중과제론의 동아시아의 적용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옮겨봤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반영된 백낙총의 공부길 프로 쭉 이렇게 뭐 완전히 다 보진 않습니다. 꽤 많이 본 바로는 관통하는 주요 줄거리가 근대 이중과제인 것 같아요. 이 텍스트 자체도 그렇고요, 제목도.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중과제론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엄밀한 개념의 엄밀성을 갖고 그것이 또 확장되려면 동아시아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저도 뭐 전공이 이 동아시아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동아시아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뭐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가다듬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절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 뵌 김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아무튼 뭐 나라별로 동아시아의 중요한 나라별로 했는데 뭐 일본하고 중국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오늘은 얘기했으면 싶어요. 첫 번째 말씀 듣고 싶은 거는 일본의 적용 가능성입니다. 선생님은 우리 텍스트에 8년 전에 쓰신 글인데 성공적인 근대 정응을 위해서도 실다운 근대 극복 노력을 겸해야 한다고 일본에 권고하셨고 그러면서 또 전후 일본의 자본주의 이후 즉 근대 극복을 위한 노력들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후 한국에서는 은히 뭐 교과서만 해도 모든 게 다 우파 교과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문제가 된 출판사의 한 텍스트가 교과서가 문제고 나머지 교과서는 괜찮거든요. 근데 그걸 오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듯이 일본인들이 전후의 자본주의 이후의 문제, 즉 근대 극복을 위한 노력을 일정하게 인정을 해야 되죠. 우리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스님은 그 흐름이 한층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근대주의를 온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 얘기는 그대로 일본에 적용되는 거 아닌가. 물론 저도 요즘 일본 상황 잘 모르지만 대충 제가 보기에는. 나도 현대 일본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지금 오히려 근대 적응 일변도로 가는 경향은 더 강화되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대안적인 노력이 일본에서 쭉 있어왔죠. 이제 백영석 교수도 책에서 이제 그런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지만은, 근데 이제 그런 노력 중에서도 우리가 이게 근대 극복을 지향한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반자본주의라든가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그 근대주의적인 발상을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 있고요. 근대에 적응하면서도 극복하려는,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제를 떠안았다고 할 때 더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재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을 텐데, 그건 좀 우리가 식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소련 동구의 사회주의가 근대 극복을 지향했을 뿐 아니라 일으켰다고 주장을 했어요. 자본주의가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끝나고 그걸 뭐 근대와 현대 이렇게 가르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 소비에트식 공산주의가 무너져서가 아니라, 무너지기 전부터 그게 사실은 그들 나름의 좀 특이한 근대 적응 노력이 아니었을까. 이제 월러스틴 같은 사람이 그런 해석을 하죠. 그게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 적응하고 거기서 살아남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들 나름의 독특한 방식이었지, 크게 봐서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서 이탈한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원티에 예. 그 사람이 이제 문화혁명에 대해서 참 독특한 해석을 예. 하는데, 중국이 이 자본주의 세계 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본원적 축적을 해야 되는데, 서양에 사는 나라들은 이게 식민지에서 막 수탈해오고, 아니면은 선진국에서 지원을 해주고 원조를 줘서 그래서 했는데, 중국은 식민지도 없고 소련만 해도 별로 지원을 안 했거든요, 원조를. 그래서 자생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결국 중국의 그 엄청난 인구, 특히 이제 농촌 인구들의 노동력을 수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게 해준 이념적인 명분을 제공해 준 것이 마오쩌둥의 사회주의고, 문화혁명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백교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들 스스로는 이게 근대 극복이라고 주장하지만은 그것도 근대 적응의 한 방법이었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내가 말하는 근대 적응이라는 것, 근대 이중과대라는 것도 근대에 제대로 적응하기 위해서도 극복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극복을 하려면 적응도 동시에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거지만, 그런 것을 이제 의식적으로 하는 거하고 자기는 극복한다고 생각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건 오히려 적응 노력이었다,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일본의 경우는 크게 봐서 적응 일변도로 나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영미 당시에 이제 패권국들하고 부딪혀가지고 폭망했잖아요. 예. 폭망했지만은 미국이 도와주고, 미국이 점령해서 도와주고, 거기다 한국 전쟁까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경제 강국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지금은 경제 강국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군사 대국까지 되겠다 그러고 정치 강국이 되겠다 그러니까 되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원래의 일본 군국주의 시절에 근대 적응 노력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꼭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서 참 어떻게 될지 비관적이라고 예. 얘기했었는데, 나도 그렇긴 한데, 일본 정치도 이대로 그냥 계속할지, 아니면은 최근에 말하자면 극우 세력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베가 죽었잖아요. 아베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아베가 죽으면서 통일교하고의 유사관계, 그게 다 폭로됐죠. 네, 다 폭로되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일본 국민들이 그거를 얼마나 거기서 각성을 해가지고 변화를 가져올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뭐 일본도 우리가 포기하지는 말아야죠. 예. 저도 뭐 일본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저도 비관적이긴 한데, 이럴 때 특히 일본 외의 사람들한테 일본의 변혁 가능성을 볼 때
전망하고 그럴 때 늘 보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오키나와거든요. 오키나와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갔으면 싶어요. 네, 네. 왜냐하면 너무 국가 위주로 중국, 일본만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 이중과제나 이런 거 할 때는 비국가적인 행위자들에 대한 시민 역할도 뭐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오키나와 얘기를 좀 하면은 근데 올해가 바로 오키나와가 일본 본토로 그렇죠. 네. 복귀된 50주년이에요. 네, 1972년에 복귀됐죠. 복귀되기 전에 미국 시정권 안에 있었는데 그렇게 된 데에는 사실 뭐 중국도 동의해줬고 또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랬고요. 무기 군사 기지를 그대로 두기를. 그래서 와라사키 모리테라 선생은 구조적 오키나와의 차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일본 영토의 0.6%에 불과하는데 72%인가요? 되는 70% 정도 아까 군사지가 있다. 이거는 일본 본토가 아무리 뭐 민주화되고 뭐 했다 하더라도 평화헌법이라고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되는 모순이다라고 지적한 그 문제가 있죠. 선생님은 아마 그런 표현을 전에 하신 것 같아요. 바로 오키나와의 구조적 차별이 일본 국가의 성격과 일본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가능케 하는 잣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요즘 거기 듣기 쉽지 않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들더군요. 동아시아 전체의 국제적인 상황이 예, 훨씬 지금 악화되어 있다. 예, 그리고 그 배경에는 미국의 쇠퇴하는 패권국 특유의 몽디랄까 고집, 예. 어거지 이런 것이 지금 한참 작동하고 있어가지고 오키나와도 더 어려워진 상황인데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키나와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아직도 포기.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 다마키 지사가 이번에 예, 재선됐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하고의 시민 연대를 강화해야 된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중국 연구자들은 요즘 반중 감정이 세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중국 연구자의 어떤 그 사상 검증이랄까요? 일종의 뭐라 그럴까? 일본어로 후미에라고 있잖아요. 너 기독교인은 배교하려면 뭐 밟아라 하듯이 이냐 아니냐 할 때 하듯이 너가 도대체 이 시진핑 정부의 최근 사태 3연임을 어떻게 보냐라는 거를 가지고 너의 중간을 따져보겠다. 이런 식의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논쟁은 아직 못하고들 있어요. 다 조심스러운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의 중국 문제를 보는 거는 우리나라의 사상 지형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현실 자체를 팩트를 몰라서도 뿐만 아니라 이거는 팩트 하나하나는 사실 시진핑도 잘 모를 수 있다고 봐요. 시진핑도 엄청나게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시진핑인들 내일 모레를 다 아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연구자가 할 일은 이중과제론을 중국이 어떻게 잘 적용할 거냐에 대한 공부랄까 연마를 더 해야 되는 거다.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은 중국의 혁명사, 중국의 혁명을 상대화하고 역사화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뭘 근대주의적인 시각도 아니고 무슨 서양의 무슨 사회과학 이론이 아닌 이 중국인의 근대적인 경험, 혁명을 포함한 거를 상대화하고 역사화하는 관점이 필요한데 저는 이중과제론이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그걸 얼마나 잘 적용하고 있냐는 건 둘째치고 그런 점에서 이중과제론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제가 뭐 내 책임에 조금만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그런 이중과제론적인 과제가 중국 역사에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이제 49년 이후로 가면 선생님의 경우 전 그거 읽으면서 이거 참 흥미롭다. 토론을 해볼 만한 이야기다. 물론 비판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선생님은 중국의 강력한 통일국가 건설과 유지라는 성공적 업적이 주로 자본주의 근대를 넘어선다는 명분을 걸고 이룩한 것이고 여기에는 마오쩌둥의 접근 방식이 기여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오가 소홀했던 근대 적응의 과제, 전제 정치에 대한 제도화된 견제라든가 중국 중심주의, 대국주의에 대한 근본적 성찰, 표현의 자유처럼 부르주아 가치로 치부되기도 하는 시민의 권리 확보, 그리고 마오 시대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떠오른 환경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신경 못 썼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오 자체를 근대 이중과제로서 인정할 게 인정하고서 비판하시는 그런 대목이 굉장히 유연한 거고 이거는 그 시대를 역사와 상대화하는 중요한 통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마오가 근대 극복을 내세워가지고 국가도 통일하고 마오 시대에는 뭐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 못했지만은 덩샤오핑 이후에 중국의 경제 발전의 터전을 닦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마오쩌둥을 포함한 중국 사회주의자들의 근대 극복론이 사실은 근대 적응에 이바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대 극복을 빼고 적응만 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근대 효율적이었죠. 극복론을 내세우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하나의 소위 부르주아적 자유라든가 열거하신 그런 사안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근대라는 시대에 바람직한 근대성의 일부이에요. 그런 거를 마오쩌둥 시대에는 크게 신경을 못 썼고 이후에 이제 조금 그 덩샤오핑이나 특히 후진타오 때 오면은 이제 그런데 더 진전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 이제 시진핑이 3년임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오히려 부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 면에서는 지금 중국도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면인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실상이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예. 잘 모르는 거 가지고 남의 사상 검증을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좋지 않은 습성이에요. 그 우리가 사상 검증을 많이 당하고 또 즐겨 해버릇하는 데서 생긴 하나의 타성이라고 보고요. 아니,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러는 게 그게 진짜 아는 거라고 공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 사상 검증 문제는 뭐 그렇다 치고 이건 정말 우리가 좀 중국 특히 지금 뭐 전문가 아니고는 하기 어려운 거니까 3년임 이후에 시진핑 시대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또 그 실상이 어떤 건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는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학자들도 공부하고 또 시민들도 학자만큼 아니지만은 지식을 기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의중과제론이라는 게 근대의 이중과제 아닙니까? 그러면 근대라는 건 세계사적인 개념이거든요. 내가 그 이중과제론을 처음 제기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아니다. 막스의 변증법적인 역사관이라든가 이게 사실 그 이중과제론에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과거하고 딱 단절하고 뭐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유산을 이어받고 해결식으로 지향하는 아우프헤븐 하는 거 아닙니까? 막스가 부르주아 시대를 보는 관점이 확실히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내가 무슨 독창적인 이론을 내세운 건 아니고 이제 그러다고 한다면은 이게 서양의 현대 사회에 적용되는 걸 우리가 쉽게 오히려 밝힐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동아시아까지 가져왔을 때 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우리 과제인데 우선 우리로서는 일본과 중국에 적용해 보는 게 순서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좀 새롭게 제기한 거는 근대 자본주의 세계 체제가 서구에서 출범했다고 그러는데 그 출범 당시의 그 무렵에도 이 이중과제가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게 또 그건 중요한 과제가 돼요. 그래서 그건 나도 역사학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조금 더 점검해보고 싶은 대목인데 우리 동아시아의 경우에 문학으로 오면은 일본의 나츠메 소세키라든가 중국의 루신이나 우리의 염상섭이나 이런 애들이 전부 그런 근대 이중과제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표방은 안 했지만 특히 중국에 관해서는 백영서 교수 같은 분이 뭐 책도 쓰셨잖아요. 예. 중국 현대사 세 가지 만든 세 가지. 그래가지고 1919년, 49년, 89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게 빠진 게 나는 문혁이죠. 예, 문혁이에요. 문혁에 빠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덩샤오핑 이후에 시진핑 가까운 과거의 얘기. 그것도 후속 작업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중국을 보는데도 그렇고 선생님 말씀 사상 검증이나 이런 게 넘어서서 좀 넉넉한 유연한 관점, 통찰력 있는 관점으로 이제 근대 이중과제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근대성의 하나, 중국적 근대성,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우선 시진핑 자신도 이번에 20차 전당대회에서는 전에는 중국 특색서 사회주의였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말 안 써요. 중국식 현대화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다양한 근대성의 하나,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잘 순응해서 자기들이 강국이 되겠다는 얘기를 그 개념으로 표현을 했죠. 참모일도 그렇게 좋고. 그러니까 그거를 상대화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다원적 근대성의 하나로 가기보다 이전과제의 두 가지를 동시에 버티는, 유지하는 긴장, 사유의 모험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해서 요즘은 생각이 좀 그렇게 갑니다. 지금 뭐 그걸 자세히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독자들하고 이 시청자들하고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한국 100년의 변혁, 그러니까 중국도 혁명사로만 보지 말자. 이 혁명사라는 일직선적인 목적론적 사관으로 보는 거 이제 안 해야 된다면, 변혁의 역사로 보듯이 한국도 100년의 변혁이라고 창대해서 책도 내고 이력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한국의 100년의 변혁과 중국의 100년의 변혁을 이중과제론적인 시각에서 견주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과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원적 근대라든가 또는 대안적 근대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게 얼핏 들으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근대 세계 체제가 서구 중에서도 한 귀퉁이에서 발상해가지고 점점 넓어져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망라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근대화가 곧 서구화인 것처럼 생각하는 풍조가, 그 이제 유럽인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전파하기도 했고, 그걸 받아들이는 아시아나 뭐 아프리카 이런데 지식인들도 이제 거기에 감염된 면이 많았기 때문에 근대의 전부냐? 네.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근대를 건설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매력적인 이유가 그런 그 정당한 매력 이외에 근대가 이게 자본주의 시대라는 거를 회피하는, 그 정면 대결에서 회피하는 유혹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동학이 대안적 근대라는 게 그럼 대안적 자본주의를 건설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자본주의적인 아닌 대안을 얘기하는 건지. 동학에 충실하려고 그러면 대안적인 자본주의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고 봐요. 유무상제라는 그것만 해도 자본주의 원래는 이게 용납할 수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나 그럼 유무상제하는 세계를 만들고자 할 때 이미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안착해 있고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거기서 이탈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혹독한 희생을 강요하는 이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거냐. 거기에 대한 경륜이 있는 사람이 대안적 근대를 얘기한다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회피하면서 그 근대가 뭐 꼭 한 가지냐, 그거는 자본주의에 대한 연구를 회피하는 동시에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의 이중 과제라는 개념의 도전을 회피하는 방법이라고 봐요. 나는. 저는 하나만 간단히 덧붙이면은, 그 사례로 오늘의 중국을 볼 때 중국적 현대화의 어떤 단적인 예로 드는 게, 중국이 지금 자본주의냐 아니냐 뭐 논란을 들 때 보통은 이제 국가자본주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국가자본주의 정도가 아니다, 당국가자본주의다, 당이 그만큼 더 커졌다 최근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때 소위 중국의 신좌파들도 그걸 지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중국의 국가는 중성화된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대변하는 거지, 자본주의처럼 재벌이나 뭐 특정한 거에 대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국가의 중립성, 중성화죠. 중성화를 얘기해요. 근데 그거야말로 자본주의 세계 체제 내에 안에서 있는 거고, 중국 안에서도 자본주의 작동 방식과 관련된 건데, 그걸 슬쩍 피하려고 그러죠. 국가의 중성화라는 게 공산주의 사상의 중요한 공헌이에요. 국가 도구를 하는 게. 그러나 그때는 당과 국가의 분리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은 막스가 공산당 선언에서도 그 얘기를 하지만, 공산당은 여느 정당하고 다르다. 국가 체제 안에 가서 권력을 다투는 그런 체제가 그런 당이 아니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보편 계급으로서의 이념과 사상, 지향을 대변해서 그걸 가지고 국가를 지도하는 거고, 공산당의 지도를 받으면 좋은 국가가 되는 거고, 또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르주아들이 장악한 국가는 이거는 억압기구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 소련도 그랬고 지금은 중국도 그랬고, 당하고 국가가 완전히 유착 관계 아닙니까? 당 주석이 국가 주석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장 있고 회장이 있는데, 결정권은 회장이 행사하는데 사고가 터지면은 사장이 감옥 가고 그래요. 잡혀가죠.
회장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회사를 장악하고 운영하는 하나의 그 방식이지. 국가 도구론이라는 걸 우리가 아주 좋게 해석을 하면은 당은 사회와 문화의 대변자고 국가는 협력하고 어떤 의미에서 그 지도를 받는 기구다 하는 이런 개념이니까 오늘 뭐 그 얘기 길게 할 시간은 없겠습니다만은 원불교에서 말하는 정교 동심의 예. 개념하고 이게 통해요. 예. 정치와 종교가 근대 국가에서처럼 완전히 분리돼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과거처럼 일치가 돼가지고 신정 체제가 돼서도 안 되고 둘이 별개의 실체이지만은 한 마음이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진짜 중요한 그 원칙을 세우는 거는 종교, 그것도 참 제대로 된 종교라야지 그걸 할 수 있겠죠. 그런 종교이고 이걸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뭐 종교 지도자들의 간섭 안 받고 자율적으로 행정도 하고 정치도 하는 것이 국가다. 그런데 그 국가의 중립성이라는 것도 원래 그런 것이라 되지 않나. 예. 예. 이번에는 선생님께 문명론으로서의 문명 단위로서의 동아시아일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아시아 담론이 정세론과 문명론을 이제 아룬다고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보면은 선생님께서 90년대 초 탈냉전 이후의 정황 속에서 문명 전환의 시대고 그때부터 문명권으로서의 동아시아에 대해서 주목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아까도 나온 창비 창간 40주년 기념 국제회의의 제목이 새로운 전 지구적 문명을 향하여라는 거고 거기에서 기조 강의 같은 걸 하셨고 나중에 이제 개간제도 게재하고 그러셨죠. 거기서 뭐 동아시아 얘기 자체를 한 건 아니지만 문명 자산에 대한 강조는 하셨고 그 외에 계속 이제 발전시켜 나가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명권이 뭐 고정된 건 아니죠. 유동적인 공간 그런 문명적 자산이 저는 두 가지 글을 쭉 읽으면서 두 가지 점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동아시아적이면서 세계적인 호소력을 행사하려면 사상과 감성 역시 탐구해야 된다. 그런 점 문학하셨으니까 더 뭐 그런 얘기도 하실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게 문명유산이라는 게 그때 사회의 사회 개혁하고 연결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따라놀면은 그건 상품화될 수도 있고 자본에 놀아날 수도 있는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변혁운동에 동원되는 거 문명적 자산의 활용을 일찍이 강조하신 거가 두 가지가 우리가 문명론을 다룰 때 다른 점이 아닌가. 그게 이제 변혁론이든 대한체제론으로서의 동아시아 담론하고도 잘 연결되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얘기할 때 선생님은 최근에는 더더구나 동아시아의 사상, 감성 뭐 이런 것 중에서 종교적인 요소 그걸 뭐 민족 종교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유교도 얘기하시고 대승불교 또는 한반도의 자생적 종교인 동학이나 원불교 같은 거를 강조하시죠. 그러면서 그거를 세속화된 종교 사상이며 동시에 서양의 기준으로 보면 비종교적 시민 사상이라고 표현하신 적도 있어요. 종교와 정치와의 관계, 중국의 이제 그 당 국가 시스템과 관련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실 때 그걸 이제 근거로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점이 흔히 일반적인 사람 시청자랄까 일반적인 독자들의 경우는 야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게 근대의 중요한 성취인데 서양에서 보면 그렇듯이 지금 어떻게 그럼 새롭게 만나자게 하려고 하냐에 대해서 궁금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뭐 추가로 질문하든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그 문제를 사실 언급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질문이 하나만이 아닌데 그렇죠. 먼저 그 문명권으로서의 동아시아를 얘기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동아시아냐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그 논란이 많고 사실은 우리의 동아시아 담론이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동아시아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예. 얘기였잖아요. 문명적인 자산을 공유하는 동아시아하고 또 현재 어떤 경제적인 유대관계로서의 동아시아, 또는 안보나 정치 문제를 다룰 때의 동아시아 이게 각기 그 외연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일부로 문명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명권이라는 거는 국가의 국경선 그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동아시아를 너무 국가나 국경 위주로 생각하지 말자는 취지도 거기 담겨 있었고요. 이제 한반도
자생적 종교에 대한 관심 얘기로 넘어오셨는데 우선 이 종교라는 개념이 동아시아는 원래 없었잖아요. 예. 종교란 말이 없었죠. 예, 수입된 거죠. 예, 그 수입됐는데 서양의 종교 개념을 일본이 수입해가지고 총독부에서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종교 등록을 받았잖아요. 예. 그때.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종교고 아니면 안 들어가면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죠. 사이비 종교고. 근데 유교는 거기에 집어넣지 않고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이비 종교라고 하지 않았어요. 종교가 아니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는 원래 종교의 개념이 없었을 뿐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종교 같지도 않은 종교가 오히려 지배적인 그런 문명권 아닙니까? 유교가 아주 대표적인 거죠. 종교 아닌 종교의 대표적인 사례가 유교고, 도교의 경우는 나중에 그게 종교화된 측면이 많지만 원래 노자나 장자의 가르침이라는 게 이게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는 아니죠. 그러나 지금 식으로 말하면 그 종교적인 사상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전통 속에서 동학이 태어났는데, 동학에서 종교란 말 안 쓰잖아요. 안 쓰고, 동학을 믿는다고도 안 그러잖아요. 동학한다 그랬죠. 학이라는 게 배움인 동시에 가르침이라는 뜻이고, 그러다가 일제가 이제 그런 제도를 만드니까, 동학의 이제 그 후계자, 손병희 선생하고 이제 그 세대에서 결정을 내린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종교로 등록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름은 천도교라고 하고 총독부에 이제 종교 등록을 합니다. 종교 등록을 하면은 여러 가지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또 규제를 받아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고요. 원불교의 경우는 소태산 박중빈 선생을 보면은 회상이란 말을 쓰고 교산이란 말을 잘 안 써요. 그때는 이제 만들기도 어려운 현실적인 그런 난관도 있었지만은 그분이 생각하신 거는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 시절에 제자들 모아가지고 뭐 영산회상이냐 하듯이 일제히 그런 그 집단이었고, 거기다가 일제히 탄압을 피하고 종교 등록을 안 하고도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 연구회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일종의 그 뭐 위장 간판을 걸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원불교라고 된 것은 해방 후에 이제 2대 종법사인 정산 송규 선생 때 와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전통에서는 서양에서는 종교라고 안 보기 어려운 그런 배우고 가르치는 집단, 그게 원형이고, 서양식 종교라는 건 이제 이건 일종의 그 외래입니다. 불교만 하더라도 물론 불교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종교로서 이런 여러 가지 면모를 갖추었지만은 그것도 서양 종교하고 많이 다르고, 원래 성직자라는 게 없잖아요. 예. 불교에는 수행자인데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출가 집단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신도들도 전부 다 수행자죠, 원칙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불교도 숫자를 잘 모르잖아요, 아무도. 이제 그런 적인데, 우리가 이제 서양식 종교 개념부터 먼저 탈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예. 질문을 드려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어서 종교를 오늘의 주제와 연결시켰던 이유는 이게 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정치와 종교의 새로운 결합을 통해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어떤 유연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연장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종교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문명 대전환기에 필요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상상, 개념, 구상을 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제가 기억한다면 디에치로레스 10장 덕치와 정치, 도치 개념도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얘기하시는데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교 동심 같은 얘기하면은 전통적으로 보면은 옛날에는 대개가 정치와 종교가 일체를 이루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는 그게 그런 걸 신정체제라고 그랬고, 동양에서는 신정체제는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러나 유교에서 보면은 정치와 종교가 그건 일치하는 체제인데 종교의 개념이 다르니까 신정체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공자 맹자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 선비인데, 그 선비가 또 국가에 출사를 해가지고 벼슬을 갖고 하는 게 일종의 성직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서양식의 신정체제하고는 달랐지만은 그것의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민주주의하고는 전혀 안 맞는 체제였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신분이나 이렇게 위계 질서가 예. 딱 수직적인 질서가 포함된 사회에서 그 지도층이 유자로서의 선비로서의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은 국가에 벼슬을 하면서 봉사하는데 그것을 그야말로 성직자가 자기 직분을 거룩하게 생각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원리였는데 그것은 이제 민주주의 원칙이 안 맞고 신정체제라는 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정교 일체 예. 일체는 민주주의하고는 좀 양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에서 근대로 넘어오고 또 근대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정교 분리라는 원칙을 세웠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정교 분리가 딱 되고 나면은 종교가 자기 영향력을 넓히고 하려면은 국가를 장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보수 교회들 보면 하지만은 어떻게든지 자기들 틈에서 대통령을 내고 극성맞게 하고 있죠. 네. 대통령이 아니라도 이제 국회의원 뭐 이런 요직에 진출을 시키고 또 대통령이 자기 종교가 아니더라도 헌금도 하고 뭐 해가지고 장악하려고 그러잖아요. 가령 인도 같은 나라가 바로 그 정교 분리의 폐단 네루라는 사람이 현대 인도를 건국하면서 근대적인 이념으로서의 그 정교 분리를 도입을 한 사람이거든요. 간디는 좀 달랐어요. 그럼 힌두교 쪽에서 자기들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정권을 장악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인도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모디 수상 같은 사람이 힌두 민족주의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교를 분리시켜 놓으니까 오히려 정치를 장악해야지 자기 세력을 펼치겠다 그래가지고 종교 갈등도 더 심해지고 또 장악을 하면은 다른 종교 차별을 해요. 간디는 정반대였습니다. 힌두 교도로서 인격 도야를 잘 해가지고 독실한 힌두 교인이 된 사람이 정권을 잡는 것이 바람직한데 정권을 잡은 이후로는 다른 종교를 차별하면 안 된다. 종교 동심하고 좀 통하는 발상 아니에요? 그래서 근대 세계에서는 종교 분립 체제라는 게 점점 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이란 같은 나라는 신정체제를 복귀했잖아요. 신정체제를 복귀했는데 그것은 해법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걸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이 정교동심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그런 종교이면서 종교가 문화적인 영향을 갖고 그 문화적인 영향을 존중하는 인사와 국가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그 정교동심이 이제 거기서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사실 이 대목이 저 사카모토 요시카즈 선생. 그 뭐 얘기한 거에 대한 비판 비슷하게 지금 그 돌아가신 분인데 고 사카모토 요시카즈 선생은 일본 지식인 중에서 저도 무척 존경했던 분입니다. 그는 원래 이제 서양 정치 전공자인데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평화 구상도 있었지만은 특히 후기로 갈수록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런 분인데 동아시아가 제대로 참 민주주의를 하고 평화 세계를 만들려면은 동아시아를 넘어서는 동아시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분이 기준을 세운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백양수 선생도 염두에 둔 166페이지일 텐데 사카모토 선생이요. 모든 인간을 평등하고 존엄한 주체로서 서로 인정하는 휴머니티 감성과 사상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역설하면서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유교의 인, 어지린자 인이나 불교의 자비, 흔히 말하는 인도, 인륜 같은 개념이 계층 사회 질서 옹호의 뉘앙스가 강하여 근대적 인권 평등의 개념으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서구의 휴머니티라는 것도 휴머니티 역시 그 용어 자체가 제국주의라든가 생태 파괴적인 인간 중심주의에 연루된 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인식을 동시에 해야 된다. 예컨대 동아시아 공동체가 동아시아 특유의 방식으로 추구할 지역 연대이듯이 동아시아적이면서 세계적 호소력을 행사할 사상과 감성 역시 이제부터 탐구하고 개발할 시점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전체적으로 참 사카모토 선생님 훌륭한 점이 많긴 하지만은 이분 역시 크게 봐서 서구 네. 중심적인 그런 데서 못 벗어나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인권평등 이게 그야말로 그건 좀 서구적인 그게 치우친 개념들 아니에요. 근데 여기 그 소위 한반도 중심주의라는 또는 한반도 예외주의 이런 문제가 다시 대두하는데 아까 분단 체제를 말하는 것이 한반도 예외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듯이 예. 우리가 이제 와서 동학이나 원불교라든가 또는 이 한반도의 후천 개벽 사상을 끌어내는 것이 그건 한반도 중심주의가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는 요즘은 점점 더 동아시아 사상, 물론 동아시아 사상 전체를 우리가 공부해야겠지만은 그걸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동아시아 사상 중에서도 지금 백영석 교수가 말한 우리가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하는데 특별히 의미가 있는 사상이 다른 데서 못 나오고 한반도에서 나왔다면은 그거 얘기하는 게 무슨 한반도 중심주의냐 이렇게 항변하고 싶어요. 근데 아까 유교가 참 훌륭한 면이 있고 종교 아닌 종교의 어떤 모범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사카모토 선생님도 지적했듯이 위계질서 사회하고 이렇게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는 좀 곤란하다 그랬는데 유교의 좋은 점을 계승하면서 바로 그걸 돌파하고 뒤집어 놓은 게 수군 최재호 선생이거든요. 그리고 해월이 그걸 또 어떤 의미에서 더 발전시켰고 소태산 박중빈 선생의 경우는 특이한 게 그런 그 한반도 후천 개벽의 전통을 이른바 세계 종교라고 하는 불교하고 융합을 시켰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학을 더 이제 특별히 존중하는 사람들은 순사상에서 더 멀어졌다. 그러면 못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 문제는 언제 누구하고 좀 더 이야기도 하고 배우고 싶은데 동학이 갖는 또 민족 종교, 토착 종교로서의 어떤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불교 같은 거하고 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꼭 불교에만 하느냐 하는 질문도 있고 불교하고 영합하면서 얻은 건 뭐고 또 이런 건 뭐냐 이런 건 이제 따져볼 문제지만은 어쨌든 동아시아에서 한반도에서밖에는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그걸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 한반도인이 아니고 나는 앞으로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베트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얘기를 해야 될 예. 대목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한반도 중심주의 아니 저도 뭐 예, 선생님 말씀하신 한반도 중심주의에 대해서 제가 아니다 기다 그게 아니고 저 전적으로 선생님 말씀 동의하지만 저는 이제 제 역할과 관련해서 또는 관심과 관련해서 저도 요즘 그래서 개벽에 관심 갖지만 그게 그럼 중국 사람들이든 잘 못 본 거 또 일본 사람이든 다른 나라 사람들이든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전통 자원을 활용할 때 잘 못 본 점을 지적해주는 역할까지 하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유교 가지고 지금 보면 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관별학자들이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문명론으로 정당화하려고 그래요. 송대 유학까지 끌어다가 다 공산당의 일당의 정당화를 옛날에 천자애들 그랬듯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뭘 간과하고 있는가를 얘기하는데 이 개벽이라든가 뭐 이런 사상 자원하고 견주는 것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 예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너무 체제 정당화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니들 지금 필요한 변혁의 자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얘기해야지 걔는 그건 얘기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이제 중국 사람들도 더 좀 공부해서 얘기해야 되고 서양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가령 지금 중국의 지식인이나 일부 친중국적인 서방의 학자들이 소위 좌파들이 많이 그러죠. 유교를 내세워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의 노선, 그러니까 모델을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나는 전 세계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 같으면 이제 우리 유교 전통이 강하니까 유교를 그렇게 활용하는 게 좋은 일이라면 우리도 그 덕을 볼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벌써 한국만 해도 지식인들이 유교 그대로 부흥한다는데 따라갈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별로. 특히 여성들은 뭐 더하죠. 여성들은 더하죠. 예. 유교의 좋은 점을 계승하면서도 그 불평등주의랄까 남녀 차별 사상 이런 걸 완전히 뒤엎은 동학에 오면은 그거는 나는 서양 사람들이 아직까지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든지 더 쉽게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전통을 계승하면서 또 불교하고의 융합을 어느 정도 이룩한 그런 사상이라면은 더 보편적인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까지도 하고 먹습니다만 저는 이제 마무리한다면은 저 자신의 문제로 돌아오면은 개벽 사상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또 중요한 하나가 개인 수양과 사회 변혁을 겸하게 하는 저 같은 연구자의 경우에는 수양자이자 연구자이자 실천가를 겸비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것은 엘리트만이 아니라 네. 누가 어떤 모든 사람들한테도 다 그런 수양을 해야 된다. 그런 과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네. 그 얘기도 마지막으로 한번 예, 예. 제가 한번 되새겨 봅니다. 물론 서양에서도 그런 그 개인적인 수양과 또 학문적인 연구 그게 이게 두루 갖춰져야 된다는 그 사상이 있고 전통이 있죠. 예. 서양에서는 원래 그 개인적인 수양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는 종교적인 수련입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유대교 또 더 좀 지역을 넓히면은 이슬람 이거 다 개인적인 수양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 교리가 물론 신앙생활에서 교리가 전부는 아닙니다. 교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믿으면서도 훌륭하게 수양을 하고 그 예수님이나 이런 그 성현들의 가르침을 더 잘 따르는 그런 생활은 있어요. 그러나 사상이라는 차원에 가면은 그 교리가 얼마나 합리적인가. 우리 근대인 또는 현대인으로서 그걸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게 안 되면은 그런 식의 종교적인 개인 수양에서는 이탈하는 사람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서 뭐 종교는 아니고 영성이다. 예, 마음 챙김 뭐 이래가지고. 예, 영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또 좀 정면 대결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서 또 하나의 유일신교의 전통하고 다른 게 그리스와 로마 시대 이래의 교양이죠. 예, 근대 유럽에 오면은 신사 계급의 교양, 교양이 있는 신사, 숙녀 이런 걸로 좋아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잘 그대로 조합이 됐다 그럴까? 한 게 영어로 치면 이제 크리스천 젠틀맨이라는 개념이죠. 거기서 이제 크리스천 젠틀맨에서 크리스티아니티가 빠져버리면은 이 젠틀맨도 힘을 발휘하기가 좀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냥 동학이나 원불교가 제공하는 그런 굳건한 수행에 기반이 되는 사상에 비하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특별한 기획이 없었기 때문에 소련식 사회주의가 망했다고 봐요. 예. 소련식 사회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의 헌신성이라든가 그거는 이제 초기 당원들이나 혁명가의 경우는 그게 통하는데요. 그런 정신이 이어지려고 그러면은 정말 제대로 된 사상과 제대로 된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사회주의가 무너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다시 동학과 원불교 얘기로 돌아오면은 여기 사상도 있고 수은 선생은 이제 훈련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어 놓고 갈 시간이 없었잖아요. 근데 해월에 오면은 이제 그런 게 생기기 시작하고요. 원불교에서는 그 공부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훈련법 이런 게.
그래서 뭐 그걸 그대로 따르자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방향으로도 우리 한반도에서 사상가들이 길을 닦아놨다 하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인 제 친구 얘기를 인용하는 걸로 네. 제 얘기 마치려고 합니다. 창비의 가오르에 실린 개벽의 한국과 관련된 자담의 1호판, 창비가 1호판을 내잖아요. 그래서 1호판을 이제 보내줬습니다. 읽었던 친구가 저한테 답을 보내기를, 한국에서는 이렇게 근본적인 얘기도 하는구나. 일본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기분 좋죠. 그래서 저는 뭐 제 개인적인 기분 좋은 걸 떠나서 이렇게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이 기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이 기운 같은 것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오늘 그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기대한다는 걸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백낙청 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저뿐 아니라 우리 기획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기획위원들이 참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